지금 한 1억대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이래왔고 앞으로도 이럴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 견디면 차라리 투자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이 변동성을 견딜 줄 알아야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보답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참을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에서 샌드뱅크, 요즘은 이제 스매시파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가상자산 관련된 핀테크 서비스 스매시파이 운영하고 있는 백군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물론이죠. 알트코인들 대부분은 이 지난 한 5년 정도 우리가 이 코인마켓캡 시가총액 상위권 10위 코인들만 봐도 얼마나 순위가 자주 바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위에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고요. 이더리움도 원래 2위가 아니었어요. 리플이 2위였던 적이 있죠. 그리고 뭐 이더리움이 2위로 올라오고 나서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저것도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 밑에는 계속 바뀌어요. 뭐 원래는 제가 2017년에 이 업계에 넘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10위권에 있는 대표적인 코인들 하면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싹 다 내려왔습니다. 아예 존재조차 보이지 않고요. 뭐 요즘은 이제 USDT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바이낸스, BNB, 솔라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있죠. 근데 그런 것들도 또 이러다 보면 몇 년 지나다 보면 또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안타까운데 사용성이 없습니다. 일단 글쎄요, 뭐 어디에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비트코인이 있고 이것 말고 다른 사용성을 가진 게 그럼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똑같은 사용성이라도 비트코인보다 뭔가 더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명확한 사용처가 있습니다. 내가 탈중앙화된 화폐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하는 화폐예요. 이거는 어떤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예를 들어 북한이라 해볼게요. 북한은 장마당 가면은 달러를 쓰잖아요. 자국 화폐를 쓰면은 계속해서 더 급격하게 구매력이 하락하는 문제도 있고, 또 정부한테 트래킹 당해서 이 돈을 압수당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은닉하죠. 그게 이제 은닉하기 좋은 수단이 달러기도 하니까 부자들이 달러를 많이 쓰고. 근데 이 북한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어떻게든 사용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화폐예요. 이거는 자기들끼리 쓸 때 굉장히 좋은 화폐라는 거죠. 그런 명확한 사용처가 있는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온다면 저는 좋은 알트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어떤 식으로든 좋아요. 더 명확하고 더 투명한 공급 스케줄을 가지고 있고, 창시자가 없고, 어떤 원죄라고 하죠. 그 창시자가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위선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네. 진짜 탈중앙화돼 있다. 그러면 알트코인이 좋다. 이거 비트코인과 경쟁하는 무언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더리움이 약간 그렇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POW에서 POS로 전환하는 그 머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 기회를 걷어찼죠, 스스로. POS라고 하는 거는 약간 뭐 주식회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이더리움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제 그 안에서 더 많은 투표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의사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그 상위 포식자 몇 명이 이더리움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부분을 영향을 미치고요. 굉장히 불투명하게 사실 이 모든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더리움은.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경쟁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비슷한 느낌의 다른 알트코인들이나 아니면은 구글 같은 주식 시장에 있는 어떤 그 위대한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도 뭐 구글이 지금 알파벳 같은 거는 2조 달러, 뭐 마이크로소프트 3조 달러, 애플 3조 달러 뭐 이런데 이더리움은 뭐 1조 달러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건 보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은 참 힘듭니다. 투자하기가. 재무제표도 없고, 뭐 창시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얘기를 뱉은 말을 잘 지키는지 두고 보고 기다렸다가 갑자기 러그풀 당해서 이제 피해를 보는 케이스들도 덜어 있고, 어떤 레귤레이션이 아무튼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자본시장법이나 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켜야 하는 텍스라던가 뭐 모든 컴플라이언스라든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이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재단이나 아니면 법인의 이름으로 이 알트코인이 운영되고 어디에 쓰이는지 불투명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참 예측하기가 어렵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알트코인이 따라오는 정도 이제 분석만 할 수 있는 거지. 굉장히 가격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번 떨어지면 언제 올라올지도 잘 모르겠고 막 오르면 왜 오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게 이제 알트코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알트코인 투자 많이 하셨던 분들 지금 힘드실 텐데 솔직히 희망 섞인 말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올해는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예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거래소에서 그 비트코인을 팔고 그 번 돈으로 알트코인 투자하는 순환매가 돌았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을 이끄는 메인 드라이버가 ETF잖아요. ETF는 ETF를 팔고 나온 자금이 주식시장에 머물지 코인 거래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으로 넘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더 힘든 거죠. 그래서 게다가 이제 이런 기준금리가 5.5%나 되는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는요. 밸류에이션을 할 때 미래 가치를 많이 못 땡겨옵니다. 옛날에 저금리 시대 때는 이제 한 10년 후, 20년 후에 먼 미래의 가치를 미리 계산해서 그거를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식으로 해서 투자를 단행을 했죠. 아주 쉽게. 그래서 돈이 많이 돌았던 건데 돈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건데 지금은 돈이 그 양적 축소 때문에 많이 안 풀리고 기준금리도 높기 때문에 캐피탈의 코스트가 커졌잖아요. 이럴 때는 1등에 투자를 많이 하죠. 더 많이 계속 잘 되고 있었지만 앞으로도 더 잘 될 것 같은 거에 투자를 하지 절대 옥석을 찾아내서 그 가지고 있는 100년 후의 미래를 미리 땡겨서 투자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섹터에서 다 1등이 더 많이 잘 나가게 돼요.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 헬스케어에서는 위고비, 노보노디스크 어떤 섹터든 다 한번 대보세요. 다 1등이 독주하고 있지 2등과 3등 또는 여러 개가 이렇게 각축을 벌이고 있는 지금 시장이 많이 없습니다. 알트코인 그 암호화폐도 그렇게 똑같이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혼자 지금 가격만 올라가지 알트코인들이 못 따라오잖아요. 아주 잠깐 동안 반짝 상승했다가 꺼지는 것들이 있죠. 밈코인 같은 것들. 근데 그런 거 잘못 투자했다가 이제 완전히 물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지금은 더 주목받고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죄송합니다만 올해는 더 어려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7년이 이제 ICO 광풍이었죠. 그 이더리움이 나오고 2015년, 16년 이더리움이 나오고 이제 이더리움의 사용성이 많이 집중을 받았을 때 되게 비트코인과는 큰 완벽하게 차별화가 되는 좋은 줄 알았던 부분이 이제 알트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토큰을 찍어낼 수 있다는 기능이 이제 있었던 거죠. 이더리움에는. 비트코인은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 스토리로 이어지는데 자금 조달에 이걸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생긴 겁니다. 자금 조달은 원래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하잖아요.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MVP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수준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한번 시장에 내놔봐요. 고객한테 보여주고 이거를 쓸만하실 것 같으세요? 라고 이제 확인을 계속하면서 수요가 있네 하면은 투자를 받죠. 제가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돈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이 VC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투자를 더 받고 회사를 키우는 거죠. 그러다가 IPO를 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면 이제 그동안 저희 회사에 투자했던 모두가 해피하면서 엑시트를 하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자본시장에서의 자본 조달 방법인데 알트코인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나서는 이거를 거꾸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자본 조달을 먼저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토큰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으니까 누구나 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걸 만들려면 일단 기업이 있어야 되고 뭐 지난 5개년 매출이 상승해온 어떤 그런 재무제표 증빙이 있어야 되고 복잡한데 알트코인은 그냥 내가 원하면 코드 몇 줄이면 바로 발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지갑을 만들면 거기 넣어줄 수가 있으니까 ICO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코인 이거 만들었고요. 이 코인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고 어떻게 쓰일 거고요. 뭐 어떤 이걸 기반한 어떤 서비스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라고 하면서 로드맵을 먼저 제시하면서 대중을 대상으로 마치 IR 피칭하듯이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다 돈 좀 투자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몇 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비상장 주식을 전 세계에 있는 누구나 마음대로 만들어 팔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엄청나게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ICO 광풍이 2017년에 일었던 건데 여기서 이제 많은 피해들이 발생한 게 결국 러그풀입니다. 사기꾼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검열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다 보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이제 나 이런 거 하려고 한다 하면서 토큰을 팔면은 그거를 큰 이렇게 배경 지식이나 아니면은 분석, 조사 이런 거 없이
투자를 했다가 그 창업자가 알고 보니 사기꾼이어서 들고 나르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광풍이 꺼지고 버블이 꺼지면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가격들이 쭉 빠지는, 뭐 쭉 빠진 것들만 있으면 다행이죠. 사라진 것들이 이제 많이 아예 상폐돼 버리고 사라진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 18년에 있었던 크립토 윈터 한가운데서 벌어진 많은 일들이고요. 지금도 이런 일들은 횡행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그 알트코인 때문에 살인 사건도 발생을 했죠. 강남에서 코인 투자를 권유했다가 그 코인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복수심에 그 코인을 발행한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트코인이라는 거는 미등록 증권이 아무 제재 없이 아무나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사기와 뭐 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와중에 사기꾼들이 너무나도 쉽게 섞여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장에서 발행되는 어떤 미등록 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선별하기 너무 어렵고요. 잘못해서 나쁜 거 사기꾼한테 잘못 걸리면 이제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저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알트코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발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ICO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발행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코드만 입력하면은 누구나 발행할 수 있지만, 판매하는 행위, ICO라고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내 코인을 판매하는 행위는 우리나라에서는 금지입니다. 싱가포르에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서 법인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모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분들은 뭐 야수의 심장을 가지셨겠죠. 제가 이제 투자하는 방법을 제가 하는 방법만 맞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주식도 단타 치시기도 하고 알트코인을 투자하시기도 해서 부자된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업계에서 5년 동안 일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정말 알트코인 투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부자, 오랫동안 그냥 뭐 3대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된 사람들 많이 못 봤습니다. 벼락부자가 되면은 그만큼 빨리 돈을 잃게 돼요.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제 주변에 알트코인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 계좌가 한 불과 몇 개월 또는 몇 년 후에 다시 녹아내리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운이 됐던 아니면은 뭐 어떤 절치부심한 공부의 결과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2번, 3번 반복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한번 내가 알트코인 잘 사가지고 뭐 몇백 프로 올라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딱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그때부터 딱 은행 예금만 하고 아니면은 뭐 건물 사서 거기서 따박따박 월세만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또 한 번 해봤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거기서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양자역학인데, 자기가 담을 수 있는 만큼만 결국에는 담게 돼 있습니다. 벼락부자는, 알트코인 투자해서 벼락부자 된 사람은요, 그런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넘쳐 흘러요, 결국. 그래서 또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만 알트코인 부자들은 부자였던 적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 못하시는 케이스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비트코인 투자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트코인 가지고 계신 거 비중을 점차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다 파는 게 너무 아까운 상황이 많겠죠. 아마 뭐 50% 떨어졌다, 반토막 났다, 그래가지고 물려있다, 그런 분들한테 지금 다 파세요, 너무 잔인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됐던 가격이 앞으로 오를 수 있어요. 조금씩 오를 수도 있고, 갑자기 막 하루에 몇십 프로 오를 수도 있고, 그럴 때 조금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차 비중을 줄여나가시면서 반대 포지션에서는 계속 비트코인 개수를 늘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점차 이제 알트코인은 0으로 만들고 비트코인을 그만큼 늘리는 형태로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하셔라. 네, 그런 추천을 드립니다. 네, 비트코인 왕초보를 위한 강의 제가 절치부심해서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잘 도와주셔서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답답하셨던 분들, 그리고 애초에 의심이 있으신 분들, 이거 근데 내가 정말 투자해 볼 만한 게 맞나? 그냥 좀 이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데 더 잘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뭐 좋은 지갑은 뭐가 있을까? 좋은 투자 방법은 뭐가 있을까? 내가 볼만한 어떤 좋은 지표 같은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어떤 전문가의 좀 견해와 식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기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5월 18일에 시작하는 요 강의 3주간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강의 꼭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강의에서 또 많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많은 거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제 경험상 비트코인 가격 그래서 언제 1억 되냐 또 1억 되냐 그리고 뭐 3억은 언제 되냐 뭐 이런 것들 아주 단순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요 강의는 그런 질문들보다는 좀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이런 어떤 진짜 좀 퍼스널한 그 자기 개인적인 상황을 좋은 솔루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우리끼리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 했다가 물리신 분들 아니면은 뭐 다른 거 투자했다가 물리신 분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뭔가 좀 회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또 들으시면은 굉장히 유익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지금 보니까 저희 회사가 이제 비트코인 ETF 펀드 플로우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종목들은 다 트래킹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그 홍콩 ETF도 조만간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비교하실 수 있게 해놓을 거고 제가 그래서 이제 홍콩 ETF에 들어온 자금도 면밀하게 다 관찰을 했죠. 홍콩에 총 3종목이 그 상장을 했고요. 이더리움 ETF가 치면 6종목이죠. 차이나 AMC 그리고 보세라 해시키 그 다음에 하베스트 글로벌 이렇게 3종목입니다. 차이나 AMC가 4월 30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 인플로 유입을 가져왔어요. 1900개 정도 비트코인이 유입됐고 나머지 2개가 각각 약 900개씩 이렇게 해서 다 합하면은 3800개 다 합치면은 3800개 정도 비트코인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 전날 미국 ETF에서는 한 2000개가 유출됐거든요. 그러니까 홍콩이 생각보다 선방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홍콩 ETF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뜨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ETF에서는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홍콩이 그 딱 첫날부터 미국 그 유출량을 앞지를 정도의 유입량을 가져왔다. 이게 되게 상징적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약간 아시아와 미국의 대결 약간 이런 식으로 그 구도를 잡으면서 이제 막 보도를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홍콩이 원래 ETF 시장이 굉장히 작아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같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봐야 5억 달러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어요. 미국은 참고로 지난 3개월 동안 120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분의 5도 안 되죠. 100분의 한 3 정도 아주 작은 포션만 미국의 작은 포션만 홍콩으로 유입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만 보면은 그건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더 불리시하게 좀 더 긍정적으로 홍콩 ETF 시장을 바라보면서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콩 ETF 그 상장할 때 세레모니를 제가 봤거든요. 트위터에 누가 영상을 올려가지고 그 큰 징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그 거래소 홍콩 증권거래소 이제 높으신 고위 임원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 AMC, 보세라 해시키, 그 다음에 하베스트 글로벌 여기 이제 임직원분들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징을 팡 치면서 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ETF 상장을 축하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이 사람들 진심이다, 적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뭐의 진심이냐?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의 위치를 다시 가져와야만 한다라는 어떤 절박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홍콩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중국 본토하고는 좀 달라요. 홍콩을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지금까지 올해만 해도 2번을 가봤고요. 지난 뭐 제가 SAT 미국 대학 그 등록 시험이죠. 대학교 입학 시험이죠. SAT2도 홍콩에서 봤고 아버지가 거기서도 홍콩에서 그 사업을 크게 하셨어가지고 홍콩을 자주 갔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은 이 홍콩은 굉장히 자부심이 세요. 특히 금융 선진국으로서 가진 자부심이 굉장히 셉니다. 자기의 캐피탈 마켓에 대한 자부심이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안 좋잖아요.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더 그런 거긴 한데 홍콩 자체적으로도 이거를 자성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다시 아시아 금융 허브의 위치를 가져와야 된다. 싱가포르에 뺏겼잖아요. 2022년에. 싱가포르에서 다시 가져와야 된다. 결국 그렇게 되려면 부자들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돈 많이 가진 이제 가문, 아시아 쪽에 큰 돈을 움직이는 가문들이 원래 홍콩에다가 다 이렇게 뭐 법인을 세우거나 아니면 집을 실제로 사서 살면서 거기에 있는 패밀리 오피스들을 이용해서 자금을 굴려왔고 그래서 그 많은 돈들이 다 홍콩과 중국 본토로 투자되면서 이제 경제가 부흥했던 건데 이 캐피탈 마켓이 쪼그라들었어요. 지난 코로나 때 특히나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떠났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계속해서 그런 폐쇄적인 정책을 가져가지만 일당 독재
경제는 열려 있지만 자본시장은 닫아놔야 돼. 그래서 이제 해외 직접 투자도 안 되고 비트코인 투자도 못하게 하고 비트코인 채굴도 못하게 하고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폐쇄적인 정책을 펴지만 홍콩은 자체적으로 그냥 우리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 그 자본시장이 다시 성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우린 우리대로 할게요 라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 일환으로 디지털 자산, 거기에선 디지털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육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관련된 ETF도 상장을 한 거고 결국 이 상품에 중국 본토의 자금이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저는 이거를 중국 정부 당국도 이거를 그냥 가만히 이렇게 좌시하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더군다나 빈집이 1억 채, 부동산 시장이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해서 하락하고 있고 주가 지수 CSI 300 주가 지수도 5년 내 최저치를 얼마 전에 찍었죠. 1월 달에. 이런 것이 다 이제 중산층에 대한 어떤 불만으로 다 표출되거든요. 중국의 중산층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다는 4천만 명 이상이라는 10억 이상 가진 중산층이 이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수요가 중국 본토에서도 늘어나는 걸 보면 분명히 그 불만을 일부 비트코인이 가져 흡수하고 있다는 게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트코인 거래가 온체인 지표로 들여다보면 원래는 100위권 밖에 있었는데 다시 10위권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전 세계적인 거래량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거 못하게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마치 VPN으로 인터넷 우회에 쓰는 것처럼 어떻게든 쓰면 되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중국도 양성화하는 방향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에 ETF가 이렇게 있으니 ETF에 투자하세요라는 식으로 아예 열어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중국 본토에서는 홍콩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만 사우던 코넥트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은 못 사요. ETF도 못 사고. 근데 그거를 열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게 가장 좋은 양성화 방향이고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고 홍콩 시장에 묶어놓은 효과 있고 그러면서 이제 중산층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열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차별화죠. 홍콩 ETF가 미국보다 별로 나을 게 없는 중국에서도 일단 막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수수료가 미국 시장에 있는 ETF보다 싼 것도 아니고 홍콩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크고 더 많이 열려있는 글로벌 자금에 많이 열려있는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무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ETF가 증권성 이슈 때문에 앞으로 뭐 상당 기간 동안 ETF가 나올 가능성은 적으므로 홍콩 당국은 이제 차별화를 위해서 ETF도 그냥 승인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결정이 홍콩 ETF 시장에 많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자금을 끌어올 거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더리움 ETF가 정말 이더리움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거냐? 일단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에 한번 투자해보고 싶은 기성세대들이 ETF를 통해 또 투자하게 할 거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더리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죠. 비트코인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그런 뭐 부동산과도 비교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주식과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큰 성장성 그리고 희소성이 있는데 이더리움은 희소성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희소성은 글쎄요. 가스비가 이제 소각되는 그 메커니즘 때문에 이게 희소한 자산으로 보이긴 하나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비트코인처럼 정말 투명한 스케줄을 공급 스케줄을 가진 희소한 자산으로 봐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월드 컴퓨터라는 별명이 있었죠. 구글은 이제 그냥 인터넷 컴퓨터고 이더리움은 국경이 없는 어떤 그런 구글과 같은 플랫폼이니까 월드 컴퓨터다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그 위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사실 그렇죠. 지난 몇 년 동안 나온 거 보면은 알트코인 아니면은 뭐 NFT 아니면은 디파이 이런 것들인데 정말 뭐 우리가 다 기억에 남을 만한 정말 많이 쓰는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녹아들 만한 그런 정말 성공한 케이스가 있느냐 서비스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서비스들을 쓰려고 이더리움을 사서 넣으면 그걸 다시 빼내는데 가스비가 내가 100불어치 이더리움을 사서 넣으면 그걸 다시 뺄 때 100불어치 이더리움을 채워야 뺄 수 있어요. 가스비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이게 대중적인 서비스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을 정말 좋게 보는 분들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 ETF까지 굳이 쓰면서까지 투자하고 싶을까? 그거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언젠간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홍콩 지난 2월 달에 갔을 때 한국 총영사관에서 이제
해주신 이벤트에 참여했었어요. 네트워킹 이벤트에. 거기에 그 홍콩 현지에서 중국 가문의 자금을 굴리는 패밀리 오피스의 담당자분과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연사여서 제가 비트코인 관련 질문을 했어요. 손을 들고. 그 패밀리 오피스시면은 수백억 원대 자산가의 자금을 굴리실 텐데 이런 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 혹시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싶어 하시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니래요. 솔직히 아니랍니다. 그냥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고객분들은. 그러니까 이 패밀리 오피스 그리고 단순히 패밀리 오피스가 아니라 자산관리사들은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이 내가 이거 투자하고 싶으니까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자산관리사들이 포트폴리오에 그걸 넣는 방향이 있고 자기가 추천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어려운 건 가장 쉬운 건 고객이 직접 자기한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산관리사들을 쓸 정도의 큰 규모의 자산에 있는 자산가들은요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이 중립,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지만 굳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요가 많이 발생하진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 네. 그러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자산관리사가 추천을 해야죠. 패밀리 오피스의 그 담당자분이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그럼 인식이 바뀔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 그래도 저는 올해에서 내년 한 1년 상간에 앞으로 1년 상간에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와이즈라는 이제 자산운용사가 설문조사, 자산관리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걸 보면요. ETF가 나오면은 비트코인에 투자해볼 의향이 있다. 자기가 직접 고객 자산 말고 자기 돈으로 직접 투자해볼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400명의 자산관리사가 그 설문조사에 참여한 걸로 나오는데 그 자산관리사들이 그동안 비트코인에 투자 안 한 이유 중에 1위로 뽑은 게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자산관리사라는 직업이 그래요. 뭔가 합법적으로 인정된 것만 투자해야지 고객 자산을 거기에 또 태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이게 도대체 법적인 정의가 뭐야? 이게 뭐 금융상품이야? 아니면 원자재야? 뭐야? 이게 불분명했으니까 못한 거예요. 근데 ETF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해소되니까 나 그럼 한번 투자해볼래. 요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산관리사들이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해보겠죠. 중국도. 패밀리 오피스든 그냥 자산운용사 자산관리사들이든 다 투자를 자기가 해보고 괜찮네. ETF다. 그러면 고객한테 추천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 결정을 하면 한 3개월 정도 교육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이 자산운용사에서 자산관리사들에게 3개월의 시간을 주고 모든 그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을 다 그 생각해와라. 그래서 비트코인 ETF를 투자했을 때 고객이 모든 리스크를 다 고지받아야 하니까 그걸 3개월 동안 준비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미국에서는 ETF가 1월 11일에 처음에 거래가 시작되고 이제 한 4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야 본격적으로 미국 ETF 그 자산관리사들은 ETF를 고객한테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추천을 하면 뭐합니까? 할 수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그 인식이 변해야지.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홍콩은 이제 시작인 거죠. 홍콩은 이제 ETF가 열렸고 그러면 자산관리사들이 한번 사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자기가 사보고 고객한테 추천할 때까지 또 3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지금 5월이니까 한 8월 정도 되겠죠. 이때부터 자산관리사들이 내가 좀 인식이 변한 사람들부터 조금씩 고객한테 추천을 하겠죠. 그러면서 점차 이 ETF로 자금이 넘어오는 겁니다. 고객이 먼저 나 이거 사고 싶어. 그러니까 ETF 좀 사줘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앞으로 한 상당 기간 동안 없을 거예요. 자산관리사들이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앞으로 길게 보고 ETF 시장이 그때부터 다시 화랑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중국은 미국보다 더 상황이 안 좋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도 안 좋지 않을까요? 저는 중국이 지금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 지금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아까 잠깐 그 통화 경쟁 전쟁 체제 그걸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중국은 이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서 내수 진작 정책으로 바꾼 지 몇 년 안 됐죠. 근데 그 GDP가 부동산으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동산이 다 허구였다. 1억 채가 빈집이다라는 게 밝혀졌고 그래서 다시 수출 드라이브로 가야 되는데 수출 드라이브로 가려면은 자국 화폐 가치가 절하돼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일본 같은 수출 경쟁국들보다 자국 화폐가 더 많이 절하될수록 유리하죠. 그러면은 자국민들이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민주주의로 그 운영되는 국가들보다는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이 더 많이 고통받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어요. 그 청년 실업률 역대 최고로 막 나오고 이러는데 그 통계 그냥 감춰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알아서 살겠지라고 하는 식으로 약간 그래도 우리는 수출 드라이버로 GDP 성장을 이뤄야 돼 하면서 아마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중국 경제가 끌려갈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구매력이 하락하고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계속해서 고통받겠죠. 그러면은 대체 투자 자산의 수요는 반대에 급부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 비트코인의 ETF가 홍콩에 있다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거 투자하게 해줘 요구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홍콩 ETF로 많은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주식 투자 여러분들 잘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주식 투자도 그래서 물론 저도 합니다만 굉장히 이 선별적인 주식들만 하는 게 단순히 인덱스에 투자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세요. 전 세계 주가 지수가 2023년까지 이제 코로나 때 많이 그 수혜를 받아서 많이 올랐죠. 전 세계 주가 지수가 다 올랐습니다. 인도 209%, 미국 178%, 그리고 중국만 마이너스 1%. 홍콩이랑 중국이 참 안 좋죠. 주식시장이. 이거만 봐도 알 수 있는데 현지화폐 기준이잖아요. 이거를 달러 기준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미국이 뭐 동일하게 178% 남아있는 거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이렇게 절하됩니다. 왜냐면은 인도 루피, 일본 옌, 한국 원화,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 전부 다 달러 대비해서 언더퍼폼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지수로 벌어들인 수익률이 희석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미국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원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자국 화폐 가치가 높고 있었구나 라는 걸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그 가치 방어를 잘 했나 봐요. 마이너스 1%에서 오히려 2%로 늘어났네요. 그런데 화폐량이 같이 상승하잖아요. 지금 미국 달러도 엄청나게 이렇게 M2 광의 통화 증가가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M2 변화를 적용해서 다시 주가 지수를 그려보면 미국도 마이너스 1%입니다. 인도 마이너스 41%, 일본 마이너스 44%, 중국도 돈 엄청 풀었죠. 마이너스 66%. 그러니까 광의 통화가 늘어나서 돈의 가치가 희석되면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해당 통화 기준, 통화 기반 자산의 가치도 희석되는데 그냥 가격만 보면 그게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반드시 달러로 계산해서 한번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광의통화 증가량도 이렇게 적용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지금 뭐 중국 주식 좀 저점 매수 하고 싶다라면서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걸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만한 거죠. 위안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계속해서 하락할 거고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이렇게 독일과 함께 환율 방어 전쟁을 펼치면서 더 하락될 거로 예상되는데 그러면은 차라리 달러 기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하지. 중국 주식이나 중국 부동산, 우리나라 주식이나 우리나라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은 너무 힘든 싸움이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뭐 엔비디아 같은 거 잘 발굴하면 돼. 근데 잘못 발굴했다가는 그냥 똑같이 주가는 안 변하더라도 미국 그 달러의 광의 통화 증가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1%로 지금 이제 YTD로 나스닥 지수가 올해 20% 정도 올라갔는데 광의 통화 그 동일 기간 동안 증가한 거를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나 뭐 0%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대비해서 미국은 그나마 난 거죠. 미국보다도 더 이 통화 가치가 하락해서 구매력이 깎이고 있는 나라 국민들은 비트코인으로 점점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국에서 제일 유행하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간에 가장 유행하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 기사가 나와서 재밌게 읽었는데 그 황금콩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금콩. 네, 요만하게 콩알 만한 크기의 금괴를 병에 담아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게 한 15만 원, 20만 짜리도 있고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그 병 사이즈에 따라서. 근데 그거를 이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선물해 주는 게 유행이래요. 왜냐면 여자친구가 요구합니다. 황금콩 선물해줘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그게 장점이 뭐냐면 그 황금콩은 말 그대로 금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 녹여가지고 액세서리도 만들 수 있고 그냥 그대로 보관할 수도 있고 가치 보존이 일단 되니까 좋은 거예요. 그 중국인들이 이미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웰스 프리저베이션, 내 자산을 내 부를 지키기 위한 어떤 행동을 이 젊은 세대, MZ 세대들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늘어나요. 더 늘어나요 앞으로. 근데 이제 홍콩 ETF로 많이 넘어올 수밖에 없겠죠. 네, 문만 열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보여드린 이런 주가 지수가 변동하는 모습들이나 또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급격하게 많은 돈이 풀리고 있는 모습이나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그거 대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주가 지수들 대비해서 그래서 주식 투자는 좋은 일단 뭐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금이나 뭐 아니면은 좀 더 어려운 부동산 경매 투자나 이런 것들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주식 어떤 기업에 대한 공부 열심히 해서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거는 저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투자가 그보다 더 앞설 수 있는 이유, 더 간단하고 더 좋고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뭐 기본적인 어떤 왜 투자해야 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비트코인은 근데 왜 투자해야 되는지 설명하다 보면 일단은 이게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없던 뭔가 투자하는 수단이고 이게 디지털이다 보니까 또 손에 만져지는 것도 없고 실체가 없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왜 지금 내가 투자해야만 하는 자산이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답을 속 시원하게 좀 내려주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같이 좋은 강의를 만들고 이제 제공해드리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왕초보들을 위한 비트코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사서 보유하면 수익은 무조건 나는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투자해라라는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왜 이걸 내가 지금 사야만 하는가, 또 왜 오랫동안 투자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 강의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 이론적 배경에 플러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거래소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개인 지갑은 도대체 뭐고, 하드웨어 월렛이라는 거는 도대체 왜 필요한 거냐, 거기 비트코인이 담기는 거냐 아니면 내 비밀번호가 담기는 거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뭐 저의 어떤 투자 경험, 저의 스토리도 들려드리면서 이제 주로 실패한 스토리들이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웠는지, 그리고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실수들을 피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장점은 희소성이다. 도대체 희소성이 어떻게 그리고 만들어지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기초적인 먼저 지식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비트코인은 전기를 소모해서 채굴한다. 그러므로 코스트가 발생한다. 이 코스트가 비트코인을 변동성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그 변동성이 지하실 뭐 밑에 지하 5층까지 내려가지 않게 하는 어떤 가격 지지를 형성해 주는 거거든요. 요런 어떤 특성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희소성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제 금과 비교해서는 어떤 비트코인이 또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드릴 거고, 이제 4년 주기가 4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신기한 그런 차트, 곡선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또 그렇게 계속해서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이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팔지 않는, 제가 말씀드린 거 장기 투자자들의 비율도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것도 보고 같이 공부하는 거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역시 그 미국 ETF에서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그 비트코인 ETF 11종목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이 비트코인 순 유출 개수가 일간 한 7,000개, 6,000 비트코인에서 7,000 비트코인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기준으로 6,900 비트코인, 거의 7,000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는데요. 이게 지난 1월 달에 비트코인 ETF가 11종목 상장돼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로 일간 아웃플로우, 유출로는 가장 큰, 두 번째로 가장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급격하게 이 썰물처럼 비트코인 ETF가 빨아들였던 자금이 쭉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결국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ETF에서 캐피털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일단은 비트코인 ETF를 그동안 투자했던 주체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헤지펀드들입니다. 이 비트코인 ETF를 활용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선물 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같은 비트코인 가격과 뭔가 연동돼 있지만 그 비트코인보다 더 프리미엄을 받는 무언가를 숏을 치고
그 반대 포지션의 롱을 잡을 때는 비트코인 ETF를 활용하는 헤지펀드들이 지금 이 ETF를 많이 활용해 왔던 것으로 보여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비트코인 선물이 있겠죠.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는 비트코인 선물이 오래전부터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 선물 상품이 비트코인 현물보다 한 2% 정도 더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상황이죠. 컨텐고라고 불리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선물이 현물보다 더 가격이 밑에 있으면 이거는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가격이 뭐 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은 그런 장밋빛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 내가 비트코인을 사겠다 또는 팔겠다라고 하는 그 선물 계약이 비트코인 현물보다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숏치고 현물을 롱치는 그런 차익 거래가 가능하죠. 그러면 무위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어느 포지션으로도 방향성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해지가 무조건 되고 방향이 어떻게 되든 그러면서 이 괴리가 2% 차이가 난다고 봤습니다. 이게 좁혀들면서 양쪽에서 수익을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무위험 수익이다 이렇게 헤지펀드들이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비트코인 선물 4개월물을 제가 보유하고 있다가 반대 포지션의 비트코인 ETF를 롱 포지션을 잡아놓고 있다가 4개월 뒤에 2% 수익을 얻고 또 4개월 뒤에 또 2% 수익을 얻고 이렇게 되면은 6% 정도 3번이니까 한 바퀴 돌면은 1년이 가면은 한 6% 정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이제 헤지펀드들이 이용을 하는 거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세일러라는 굉장히 유명한 셀럽이죠. 지금 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사모은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지금 한 21만 개 정도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대차 제조표에 넣어놨지 않습니까? 21만 개의 비트코인의 가치 지금 이제 계산해 보면은 한 120억 달러 정도 될 텐데 지금 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이것보다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시가총액이 프리미엄을 많이 받아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아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시가총액을 지금 검색을 해보면 아마 한 180억 달러 정도로 검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은 원래 가치가 있었던 기업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산 21년부터 기업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갔거든요. 그 전에 한 20년 동안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거의 가격 변화가 없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정도 됐던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30억 달러까지 됐던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사면서 이 기업 가치가 180억 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21만 개 이거의 가치가 한 120억 달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시가총액이 한 180억 달러 그러면은 30억 달러 기존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었던 시가총액을 빼도 50억 달러 50억 달러만큼은 고평가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헤지펀드들이 이걸 이용한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공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ETF로 롱 포지션을 잡는 식으로 또 차익 거래를 한 거죠. 그렇게 들어온 비트코인 ETF에 유입된 자금이 지난 한 4개월 동안 계산을 해보면 비트코인 ETF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85만 개 정도 지금 되는데요. 처음에 GBTC가 이제 신탁 상품에서 ETF로 전환하면서 한 60만 개 정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그건 빼고 신규로 유입된 것만 계산해 보면은 뭐 한 25만 개 정도 되는 거죠. 그 25만 개 중에서 몇 퍼센트가 이런 헤지펀드가 그 차익 거래 때문에 가져온 자금이냐? 거의 대부분으로 계산이 됩니다. 한 3, 4만 개 정도만 이제 비트코인 ETF를 순수하게 투자하기 위해 들어온 자금이고요. 나머지 21만 개, 22만 개는 다 이 헤지펀드들이 이 차익 거래를 위해서 포지션 잡기 위해 가져온 그런 돈인 거죠. 그 헤지펀드들이 만약에 이 포지션을 줄이면 당연히 비트코인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데 지금 연준이 CPI가 계속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올해 연내 3회 기준금리 인하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못 지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2월달 CPI 0.4% 이제 전달 대비해서 3월달 CPI 또 0.4% 이거를 이제 연간으로 계산해 보면요 거의 4.8%잖아요.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는 가정이긴 하지만 0.4% 계속 반복되면 뭐 연말 되면은 연간 기준으로는 4.8% 5%가 될 수도 있으니까 왜 그러면은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하지? 약간 오히려 지금 시장의 의견이 이렇게 바뀌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요즘 좀 슬로우한 거고 당연히 ETF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이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포지션을 줄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서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거시경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증가, 거기에서 ETF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빠지고 이렇게 되는 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를 예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상승장이 끝난 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승장은 이제 시작이고요. 이거는 뭐 온체인 지표 몇 가지를 예로 들어 설명드려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그 채굴자들이 연산력이죠.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가격만 보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을 볼 때는. 해시레이트를 저는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연산력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이 자기 채굴기를 뭐 비용을, 전기 비용을 많이 내면서, 그리고 그 채굴기라고 하는 기계를 내용 연수가 이제 차면서 또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코스트가 발생하잖아요. 계속해서 아무튼 코스트를 투입하면서 이거를 유지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샤프하게 이 비즈니스 전략을 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반감기가 와서 매출도 반으로 깎였죠. 비트코인 개수가 줄었으니까. 게다가 이제 뭐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면은 이 채굴장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빡빡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신규로 진입하는 채굴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기존 채굴자들도 연산력을 줄이지 않고 있다, 투입한 전기를 줄이지 않고 있다는 건 정확히 지난 3번의 반감기에서 계속해서 불장 초입에 있었던 현상입니다. 이제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티는 거죠. 이 채굴자들은 계속해서 버티는 거고, 마라톤 디지털 같은 채굴장들은 아주 위대한 기업입니다. 굉장한 기업이에요. 비트코인을, 채굴장의 매출 수익원은 비트코인 채굴이지 않습니까? 채굴된 비트코인인데, 이 채굴된 비트코인은 그래서 팔아야 코스트를 내잖아요. 네. 뭐 직원도 월급도 주고 기계값도 내고. 근데 이 마라톤 디지털 같은 회사들은요, 한 번도 비트코인을 판 적이 없습니다. 4년일 겁니다. 아마 기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비트코인을 안 팔고 운영을 하고 있는 굉장히 대단한 사실 채굴장이고요. 이제 투자를 받죠. 대신에 외부 투자를 받습니다. 네. 대표가 IR 피칭을 다니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비트코인 앞으로 많이 채굴할 거니까 투자해 주세요 하고 투자를 받고, 그 돈으로 이제 유지를 하고, 비트코인 안 팔고 완전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회사. 그래서 네, 굉장히 좋게 보는 그런 채굴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게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한 거고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죠. 두 번째,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의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1년 이상, 비트코인은 이제 UTXO로 하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비트코인 나이가 먹는다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지갑에 비트코인이 들어가면 그 지갑에서 안 움직인 나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네.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나이가 1년 정도 된, 한 번 지갑에 들어간 이후로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은 그 비트코인들의 UTXO를 다 모아보면 전체 UTXO들 중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금 유통량 1900만 개 중에 몇 퍼센트가 1년 동안 안 움직이고 묶여 있느냐, 그게 한 76% 정도예요. 이게 이제 이것도 상승장 초입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만약에 이 상승장이 끝났다라고 판단하면은 이 비율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네. 당연하죠. 장기 투자자들이 이제는 다 올랐다고 생각하면 팔겠죠. 그쵸. 근데 안 팔고 있으니까 그게 유지되는 거거든요. 76%가. 그것도 보면은 이제 아직 멀었다, 이게 상승장 초입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이제 온체인 지표들을 같이 보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예상해 보면은 굉장히 재밌고요.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59,000불까지 떨어지고 이제 전고점인 72,000불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는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제 한 20% 정도, 20에서 22% 정도인가요? 네. 전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걸로 나오는데, 저도 웅달 책방이나 뭐 다른 채널 나가서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상승장에서 30%까지 하락은 항상 많이 나와요. 굉장히 뭐 한 2, 3일간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할 때도 있고, 한 10에서 15일 동안 긴 기간 동안 쭉 떨어져서 30% 빠지는 때도 있고요. 다 합쳐보면은 진짜 많습니다. 모든 사이클마다 지난 3번의 반감기에서 계속해서 70%, 80%까지 빠지는 적도 한 번씩은 꼭 있었어요. 한 3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80% 하락한 게. 그러니까 가격이 빠진다고 지금 이제 끝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나를 털고 가려는 어떤 움직임이다, 이렇게 사실 저는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59,000불로 떨어졌다고 우리가 낙담할 필요 전혀 없고, 여기에서 오히려 더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신고점이 왔을 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거죠. 네, 진짜 저는 가격이 59,000불까지 떨어진 것도 오늘 아침까지도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알았어요. 이 정도는 진짜 제가 그래도 한번 뉴스를 찾아볼 정도 되려면 네.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네. 3월 달이죠. 2020년 3월 달에 갑자기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게 발효된다 막 이러면서 미국 나스닥 주가 지수 박살을 한 이틀 동안 50% 떨어졌나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그러면서 같이 60% 바로 빠졌거든요. 네. 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제가 무슨 일이지 하고 찾아봅니다. 근데 이 정도 하락으로는 잘 모릅니다, 저는 사실. 네, 지금이 가장 빠를 때다, 또는 지금이 가장 너무 늦었다. 진작 샀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뭐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비트코인을 아는 만큼 지금 바로 사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언제나. 비트코인을 제가 만약에 큰 믿음이 있어서 내 전체 자산의 뭐 50% 이상 과반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그만큼 사는 거고요. 내가 아직 비트코인 잘 모르겠어서 솔직히 한 10,000원 정도만 일단 사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바로 10,000원을 사는 게 맞다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사는 겁니다. 근데 그 금액은 아는 만큼 사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비트코인 공부를 시간으로 환산해 본 적은 없지만 기간으로 보면은 제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됐거든요. 반강제적으로 됐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코인 업계에서 일하던 사람이라 그냥 코인러였는데 21년에 그 20년에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막 그 락다운 되면서 아무도 밖에 못 나가고 이럴 때 이 클럽하우스라는 오디오 SNS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도 클럽하우스에서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고 그때 이제 평소에는 못 만나볼 유명한 분들, 현대카드 정태영 사장님 같은 그런 분들이 클럽하우스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과 막 맨날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클럽하우스에서.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뜨인 겁니다. 아, 이게 내가 그동안 그냥 모든 코인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됐구나. 사람이 말을 하면 생각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 말하는 오디오 SNS가 그래서 참 저는 위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다시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2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3년 넘게 비트코인만, 오로지 비트코인만 뭐 제 거의 덕업 일치가 되어서 이제 제 일도 비트코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저도 비트코인만 공부하고 있고 또 이렇게 방송에서 불러주시면 비트코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와이프 설득하고 저희 뭐 부모님도 설득하고 해서 비트코인 사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21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도 뭐 월급 받으면 한 10만 원 이렇게 사고 이더리움도 10만 원 사고 네, 또 좋아 보이는 거 솔라나 좋아 보인다 그러면 그런 거 10만 원 사고 뭐 이렇게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그때 저처럼 비트코인 잘 모르시면 10만 원만 사보는 게 좋아요. 더 못 믿겠다 그러면 10,000원만 일단 사야 됩니다. 하지만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야 공부하게 되고 그래야 인식이 바뀌는 거죠. 근데 뭐 일부 주식 투자 열심히 하시는 유튜버들처럼 나는 비트코인 투자 안 해요, 비트코인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얘기만 하면서 사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평생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 안 사봤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사보셨으면은 그래도 관심이 가고 뭐 그러면서 좀 생각이 이제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사보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럴 때는 개수를 봐야 됩니다. 이제 비트코인으로 내가 몇 개를 모았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원화 기준 가격, 달러 기준 가격은 잘 안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0.1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전에 이제 8천만 원, 9천만 원이었을 때, 1억이었을 때는 이제 뭐 100만 원을 쓰면은 1억을 써서 1비트코인을 살 수 있었다. 근데 지금은 8천만 원으로 내렸으니까 1억을 쓰면 1개 이상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더 많이 개수를 늘려 나갈 가능성이 커진, 더 쉬워진 이런 상황을 이제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또 열심히 돈을 벌고 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뭐 여기 나오시는 출연하시는 봉현이 형님 같은 분은 이제 주말에는 저기 아르바이트도 하시더라고요. 축가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하시고 굉장히 건실한 청년이에요. 직장 다니시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하고 그리고 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면서 수익 벌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 현금 흐름을 늘려서 비트코인 사고 네, 그렇게 비트코인 개수를 늘려나가는 거죠. 그게 재밌거든요. 개수가 늘어나는 걸 보는 게 재밌습니다. 내가 좀 더 살 수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즐겁죠. 그러니까 가격이 사실 떨어지길 바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야 떨어졌네 대박이다 나 현금 있나? 없네 그럼 빨리 좀 벌어야겠다 모아서 벌지 뭐 저는 지금 뭐 유튜브 안 하고 있지만 제가 만약 유튜버라면 좀 자극적인 영상을 하나 만들어 빨리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자세로 투자를 하시면은 분명히 비트코인은 또 보답을 해줍니다. 그렇게 네, 그 어려운 시기를 좀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되게 딥하게 공부하고 있는 그 이론이 있는데 비트코인 파워러 이론이라고 합니다. 파워러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보니까 멱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멱법칙. 저는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일단 수포자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공부를 못해가지고 이제 잘 몰라요. 하지만 파워 지수죠. 지수 함수 그 2의 2승 그걸 이제 power to the power 2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그 파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로가리즘 로그 스케일로 그리면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가격과 시간과의 관계 이거를 로그 스케일로 차트를 그려보면 10년이 지날 때 10년이 이제 1이잖아요. 10년이 로그로 하면은 1이고 로그 10이니까 1이고 그 똑같이 10이라는 기준으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놓고 보는 거예요. 10센트씩 늘어나는 거죠. 그 10센트면은 10분의 1이니까 이제 로그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쭉 가는 거예요. 10의 배수로. 그렇게 쭉 가서 Y축이 지금 가격이 예를 들어서 5만 불이라고 치고 5만 불까지 되면 이제 쭉쭉쭉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그의 5승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X축이 1 늘어나는 동안 Y축은 5가 늘어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갔으니까 6이 늘어나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포 잘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어떤 법칙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시간이 가면은 시간이 1 늘어날 때 가격은 5만큼 늘어난다. 이런 법칙이 지금 자꾸 오라 그러네. 6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 법칙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은 로그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선형으로 올라가요. 선형이 그려지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올라간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로그로 그런 거니까 그런 건데 기울기를 6으로 놓고 그려보면 선형 차트가 그려집니다. 근데 이 선형 차트가 그려지면요, 이거는 이제 기업이나 도시, 국가 요런 것들이 성장하는 방정식을 똑같이 지금 비트코인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예측이 이대로 간다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도시도 인구수가 늘어날수록 그 도시에서 발생하는 GDP 수가 늘어나는 게 이 1.5 정도 됩니다. 기울기가 슈퍼리네어라고 해서 1 이상의 기울기를 가져요. 비트코인도 1 이상, 슈퍼리네어도 슈퍼리네어가 6이니까 엄청난 슈퍼리네어죠. 엄청난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월로 이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26년 1월 달에 이 파월로 이론에 따르면 26년 1월 달에 23만 달러까지 가고요. 네, 23만 달러까지 가는 걸로 나오고 그 해 말에 다시 6만 달러까지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2033년에 100만 달러까지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방과 하방이 있는 거죠. 파월로 따라서 기울기 6의 기울기에 따라서 선형이 그려두면 비트코인 가격이 정확히 이걸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방과 하방을 그려놓고 이제 고점 23만 불, 26년 1월 달에 23만 불, 고해 말에 6만 불, 그리고 다시 100만 불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제법 비슷하게 실현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중입니다. 물론 과거 데이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 좋지 않은 습관이긴 하나 어떤 성장 공식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지금 이 방정식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거에 따라서 비슷하게 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뭐 5만 불이네 6만 불이네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8만 불이 돼도 그렇고 10만 불이 돼도 그렇고요. 그냥 지금 사도 괜찮다.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23만 불이니까 3억 5천 6천까지 가는 거죠. 그 정도면은 뭐 지금 사도 지금 얼마인가요? 8천만 원이니까 4배? 4배 수익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4배 수익 볼 거라고 다들 기대하시고 지금 사셔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읽은 되게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그 블랙록의 창업자이자 CEO인 레리 핑크가 투자자들에게 3월 달에 보낸 서한이 있어요. 뭐 매년 보내더라고요. 투자자 서한을. 참고로 블랙록이 상장 주식이거든요. 근데 20년 전에 이제 90년대 말일 겁니다. 90년대 말에 상장하고 미국 주식시장에 지금 9,000%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블랙록 주식이. 그러니까 S&P랑 나스닥을 완전히 압도하는 수익률을 블랙록이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9,000%. 그러니까 매년 15%씩 올라야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년이면 9,000%가 되더라고요. 그 블랙록을 운영하는 이제 창업했고 운영하는 레리 핑크의 생각이 궁금하잖아요. 와, 저 사람 어떻게 성공했을까? 그래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비트코인이란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긴 글에. 엄청 긴 글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ETF 발언하면서 딱 한 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읽지 말까? 그러다가 이제 읽어보니까 좋은 내용이 뭐냐면 비트코인의 자금이 왜 쏟아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정부가 지금 굉장히 확대 재정 정책을 쓰면서 돈을 막 쏟아붓고 있는 걸 얘기를 해요. 통화 정책은 완화가 아니라 이제 축소 국면으로 가고 있지만 양적 축소를 하고 있고 기준금리도 높고 근데 미국 정부는 뭐 마치 모순처럼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죠. 재정 정책으로 풀고 있죠. 인프라스트럭처 빌 이러면서 1조 달러 투자
이러면서 이제 막 공항, 항만 이런 거 다시 짓고 그런 기업들에 이제 보조금 주고 이러면서 이제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는 원인이거든요. 이게 투자가 무조건 경제 사이클은 투자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투자가 시작되면 거기에서 소비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이제 국부가 올라가고 뭐 순환 사이클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정부가 저렇게 빚을 잔뜩 내서 하고 있으니까 돈은 많이 풀려요, 여전히.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일단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자산 격차가 벌어지죠. 자산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격차가 벌어집니다. 기존 기성세대는 주식과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투자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화랑이 계속 이어지고 뭐 특히 중후장대 산업 관련된 주식들이 막 다락같이 올라가면 이제는 반도체도 사실 거의 필수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테크 관련된 기업들 주식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뭐 기성세대가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일 거예요. 우리 같은 이제 MZ 밀레니얼 세대들보다는.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을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이들은 더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젊은 세대들 주로 이제 뭐 이제 겨우 좀 주식 투자 해보고 있거나 은행 예금이 많은 아직까지는 그런 세대는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그 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부의 증가 속도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층의 사다리를 이동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 할 수 있죠. 부동산 투자 이들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게 크다 보니까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들은, 이 MZ 세대는. 그래서 비트코인의 현상을 레리 핑크가 본 거죠.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자기가 원래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비판하던 사람인데 현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투자자인 거죠. 오픈 마인드로 생각을 바꿀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비트코인을 사네? 젊은 애들이 많이 사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네. 그리고 이 시가총액이 뭐 아직 1조 달러밖에 안 되긴 하지만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막 가격이 계속해서 죽을 듯 하다가 또 올라오고 죽을 듯 하다가 또 올라오네. 그러면 이거 현상을 한번 이해해보자 하고 들여다본 거죠. 그래서 ETF까지 내게 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사는 거구나, 이 사람들이. 어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미쳐봤을 때 이 미국이란 나라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역피라미드 구조, 소수의 기성세대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주식 부동산이 없으니까 적은 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불만이 그래서 많고 이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다양한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중에서 비트코인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구나. 내가 요거 관련된 ETF를 내서 상품을 제공을 하면 앞으로 수요가 넓어지겠다, 더 커지겠다 본 거죠. 이 말을 레리 핑크가 그 어디에서도 하고 있진 않지만 그 편지를 쭉 읽어보면은 이제 요런 이유가 있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에 자금이 몰리는 근본적인 이유 제가 다 설명드린 겁니다. 레리 핑크의 생각을 투영해서 이 세상에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 중앙은행과 막 미국 정부,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이 하고 싶은 것대로 계획한 대로 경제가 잘 굴러가면요, 비트코인 같은 대체 투자 자산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부터 주식 사면 돼요. 주식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삼성전자 지난 40년 동안 삼성전자만 열심히 사셔가지고 부자 되신 분 유퀴즈에 나왔더라고요. 그분처럼 우리도 하면 돼요. 그럼 다 똑같이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잘. 삼성전자가 저렇게 10만 원을 못 넘고 계속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고도 성장을 해왔지만 지금은 사실 앞으로 삼성전자가 계속 그렇게 10만 원, 20만 원 계속 갈까? 그래서 나도 지금부터 삼성전자 주식만 열심히 사면은 은퇴할 때쯤이면 한 20억, 30억대 자산가가 돼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개런티 못 하겠어요. 더 이상. 어려워졌다는 거죠. 캐피탈 마켓이 더 치중돼 버렸고 그만큼 공부할 것도 많아졌고 더 복잡해졌고 투자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내몰린 거예요. 그 투자 공부를 굳이 할 필요 없었던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해야 내가 그나마 보통이라도 갈 수 있는 이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가격이 많이 오른다? 왜 오르지? 궁금하다. 공부해보고 좋은 것 같아. 사보자. 사람들이 결국 비트코인에 모이는 이유는 이 세상이 뭔가 잘못돼서 이상한 방향으로 굴러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자산 추이를 한번 볼게요. 이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미국,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그리고 중국 중앙은행, PBOC까지 해서 총 26조 달러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이 대차 대조표에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가요. 근데 이것도 이제 2023년까지만 이제 뽑은 거라서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는데 요 다음 차트를 보면 이제 보이죠. 23년 기준으로 33조 달러 그 미국의 현재 이 국가 부채가
33조 달러 정도 됩니다. 23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 얼마나 다락같이 올라왔는지를 미국 정부 부채가 볼 수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스트럭처 빌 같은 거 1조 달러 미국 국가가 재정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거 다 빚입니다. 뭐 GDP에서 세금 걷어서 그 세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 선심성 공약 발표하고 돈은 빚내서 가져와서 쓰고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사실상 이게 너무나도 지금 만연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사실 이제는 제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빚이 늘어나는 중입니다. 미국이 33조 달러의 빚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만 1조 달러예요. 1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400조 원입니다. 1년에 이자 비용만 1,400조를 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네, 1,400조. 국방비가 1,000조라서 1,000조국이잖아요. 1년에 쓰는 국방비가 1,000조라서. 그거 이상으로 이자 비용을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러다가 큰일 난다. 하지만 줄일 방법도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해서 미국 국가 부채가 얼마나 되냐? 122%. 이건 22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보다 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 국민들이 열심히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빚 갚는 데 써도 모자랍니다. 빚도 다 못 갚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년 동안 열심히 번 돈으로 빚도 다 못 갚습니다. 122%니까. 그게 지금 문제예요.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맨날 뭐 양당에서 이렇게 부채 한도 협상을 한다 하는 이유가, 그래서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한 해 만에 하는 이유가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에서는 막아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의 정치인들이 있고, 안 된다, 이거 막으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미국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건 무슨 말이냐? 미국의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머니 서플라이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그 달러가 가진 구매력이 하락하거든요. 구매력이라는 건 우리가 1달러를 지불해서 뭘 살 수 있느냐를 계산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짜장면 가격이 뭐 제가 어렸을 때는 한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짜장면 한 그릇에 6, 7,000원 하죠. 이것도 짜장면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짜장면은 똑같이 짜장면이니까 거기에 뭐 갑자기 소고기를 넣기 시작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달러의 이렇게 가치 하락의 그래프를 봐도 재밌습니다. 1913년도에는 1달러의 가치가 이 정도였는데 쭉 하락해서 지금은 0.05달러의 가치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인플레이션이 결국 이제 달러의 구매력 하락이거든요. 근데 어떤 항목들이 가장 많이 가격이 올랐냐? 병원비 또는 대학교 등록금, 대학교 교재 가격, 그다음에 아이 양육비, 학교 보내는데 드는 비용, 이제 아이를 학교 보내면은 이제 워킹맘인 경우에는 어딘가에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은 지난 20년 동안 가격이 2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내놓는 CPI라고 하는 지수는요, 굉장히 마사지된 지표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플레이션은 벡터라서 내가 어디에 지출을 하냐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거지, 그냥 정부가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라고 내놓은 그 인덱스만 봐가지고요, 내 구매력이 어떻게 하락하고 있는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가격이 그동안 20년 동안 많이 안 오른 것도 있어요. 세차 가격, 가구 가격,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거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컴퓨터, 뭐 반도체 이런 가격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이제 같이 짬뽕해서 넣으면 진짜 CPI가 한 연간 3%에서 조정이 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이제 계속해서 뭔가 넣었다 뺐다 하죠. 이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마사지를 겁나 합니다. 자기들이 편한 대로 마사지하는 지표만 봐가지고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문제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법정화폐의 가치가 계속해서 더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잘 모르죠. 와닿지 않죠. 짜장면 가격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내가 가진 비트코인 그 계산할 때 쓰는 그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에서 1억 됐다. 그러면은 사실 좀 슬픈 거예요. 내가 원화 표시 자산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슬퍼야죠. 나 국내 부동산도 있고 삼성전자 주식도 가지고 있고 뭐 은행 예금도 제법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비트코인 조금 사가지고 가격 오른 거 가지고 좋아하면 안 돼요.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만큼 원화 가치 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빨리 뭐로 바꿔야겠죠. 법정화폐가 아닌 무언가로 바꿔야겠죠.
뭐 금 투자도 이제 요즘 유행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 비트코인 투자도 그래서 지금 핫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캐피탈 플로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거의 뭐 독보적인 아주 세계에 제일 가는 경제 대국이 뭐 이미 그랬지만 더 그 독점 현상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환율 지금 보면은 그 문제가 되게 심각하죠. 그런 부분도 그래서 다룰 겁니다. 지금 미국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거의까지 가고 있는데 일본은 또 일본대로 그 엊그저께 나온 뉴스죠. 40년 내 최저치로 엔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일본 여행 갔다 왔는데 그렇게 여행객들이 많다고. 우리나라, 중국, 게다가 서양에서 온 여행객들. 왜냐면 엔저를 이제 누리기 위한 그런 현상.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나라가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일본도 떨어지면 중국도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왜냐면 수출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출 주도로 먹고 사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자동차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렇게 달러 대비해서 그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독일도 어쩔 수 없이 유로 가치를 희석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수출 경쟁력에서 잽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출 주도 선진국들이 다 일종의 통화 경쟁 전쟁 체제에 돌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피해 보는 건 누군가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일부러 정부가 통화 시장에 개입해서 통화 가치를 누르면 수입 물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화 가치는 단 구매력은 하락하고 짜장면 가격이 말하자면 더 올라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설명드리면서 비트코인을 왜 투자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강의에서. 이 사업은 5년 동안 하고 있고 뭐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7년 동안 근무하고 있고 뭐 투자 쪽 제가 이제 금융 특화 전공을 했고 나와서 증권사에서도 잠깐 리서치 애널리스트 밑에서 RA 역할도 하고 어쨌든 캐피탈 마켓에 이 금융 시장에 대해서 나름 그래도 꾸준히 발을 담궈 놓고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지금 사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과 맞물려서 강의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재밌을 겁니다. 저는 6월 금리 인하는 아마 이미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또 동결일 것 같고요. 못할 거예요. 일단은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떤 정책적 결정도 내리지 않은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뭐 올리면 올리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약간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얹기 싫어서 아마 안 할 거고 만약에 그거를 강요받는다? 뭐 제롬 파월 의장이 정부로부터 강요를 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압력이 어쨌든 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좀 하셔라 막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 유리하게, 바이든 대통령 유리하게. 그래서 오히려 그 전에 조기 퇴진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나 이거 못하겠어 결정 안 할래 그리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석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의장을 뽑을 텐데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이 또 함부로 그렇게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올해 중에 내려가는 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올해까지 계속 동결. 네,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또 그런 정치적인 아젠다 외에도 지금 CPI가 계속해서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점도 발목을 붙잡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그 분기 GDP가 1.6%로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미국 경제가 슬로우해지고 있다. 그리고 실업률도 조금 이제 계속해서 역사상 가장 낮은 실업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긴 한데 그 실업률 통계에 들어가는 그 직업의 어떤 종류가 생각보다 이 파트타임 잡이 너무 많고 마치 제가 아까 그 CPI 인덱스처럼 마사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그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해고가 많이 일어나고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한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구글, 뭐 메타 이런 이제 IT 대기업들이 정규직들을 많이 해고했거든요. 몇천 명씩 잘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지? 이게 다 이제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규직들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비정규직들이 늘어나면서 그걸 채우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이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재정 정책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는 그 재정 정책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소비는 줄이지 않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지원금 뭐 이런 게 다 이제 들어가는 거고, 스튜던트 론이죠. 그 미국은 대학 등록금이 비싸니까 그 등록금을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이렇게 거의 저리로 유지한 상태로 이제 한 20년, 30년으로 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출 받은 걸 아무튼 이자가 발생을 하니까 고정금리를 하더라도 갚아야 되는데 그 갚는 거를 미국 정부가 연기해줬죠.
거의 뭐 언제까지 연기했다더라. 아무튼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지금 그 스튜던 론 대출 갚는 거를 계속해서 연기해 주는 것도 일종의 재정 정책입니다. 제가 내야 될 이자 비용이 줄어드니까 없어졌으니까 그만큼 이제 소비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크레딧 카드, 그 신용카드 빚도 늘어나고 있고 Buy Now Pay Later 있죠. BNPL. BNPL 서비스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 부도 비율이 3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갚고 배째라 하는 게 30%가 넘었다는 거죠. 딜링컨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지금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빨리 경제를 좀 쿨다운 시켜야 돼요. 이 경기 과열, 투자 과열을 좀 쿨다운 시켜야 되고 그래서 더 올리지는 못할지 몰라도 아마 내리는 일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금리 인하가 비트코인 가격에는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에 계속해서 그 키 드라이버가 되진 않아요.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20년 동안 기준금리가 쭉 인하해온 트렌드 안에서는 좋은 뉴스였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라가고 앞으로도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자체가 엄청나게 큰 호재라고 사실 보면 안 됩니다. 한 번씩 내리는 거 가지고는 쉽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5.5%를 또 급격하게 이렇게 내린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경제 문제가 터졌으니까 그렇게 급격하게 내리는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 큰일 났다. 위험자산에서 발 빼자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조금씩 내린다. 만약에 뭐 올해 한 2번 기준금리 인하해서 베이비 스텝으로 한 번 내려봤어.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또 다음에 언제 내릴지 모르는데 페드의 정책 방향이 완전히 선회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급격하게 내리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크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래서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나스닥 지수도 오르고 했던 거는요. 지난 2020년 전 2008년 이후로 양적 완화가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떨어졌을 때 이런 국면에서는 이제 기준금리와 어떤 위험자산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았고 그런 플레이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예상할 수 있으니까 뭐 맞춰서 투자할 수 있었고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했죠. 그리고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중이었으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게 유리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빚을 내는 사람, 그러니까 빌리는 사람이 유리한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러가 아니라 렌더가 돼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5.5%의 수익을 따박따박 받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면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런 랜드로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뭐 건물주라서 돈을 막 빌려주고 이자 따박따박 5.5% 무위험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통화 정책과 관련 없는 어떤 굉장히 투명한 공급 스케줄을 가지고 있고 투명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주식시장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고 부동산에도 그런 이제 매물들이 있고 한데 금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굉장히 비슷한 측면을 가진 것들이 있다는 거죠.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높게 유지되고 CPI 인플레이션도 잡히지 않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한 번씩 해도 그렇게 크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올라가진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으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올라가는 겁니다.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지금 뭐 앞에 드린 내용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긴 한데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연준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중동에서 터진 전쟁이 어떻게 확산될지 잘 알 수 없는 상황. 불확실성이 가미되는 거죠. 중국 경제가 중국 지금 부동산에 빈집이 1억 채래요.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또 발목을 잡을지 그래서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게 될지 리세션을 맞을지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다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낮추는 그런 요소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옥석 같은 것들이 나오죠.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것들이 나오고 뭐 부동산에서도 이제 좋은 그런 매물들이 나오고 금, 비트코인, 귀금속 이런 이제 희소하면서도 확실한 자산들의 수요가 올라가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그래서 연준 의장이
3번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러고 못 하거나 기준금리 인하를 언젠간 한 번은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오히려 올리거나 아니면 연준 의장이 나 사실 못 하겠어요 하면서 조기 퇴진하거나 이러면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요. 지난 20년과는 다른 양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준금리 인하가 유동성을 불러와서 가격이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옛날 얘기 하시는 거예요. 2008년 이후로 2020년까지 그때 얘기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웅달 책방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빠져서 아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또 팔아야 되나, 이제 다시는 투자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한 1억대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이래왔고 앞으로도 이럴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 견디면 차라리 투자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이 변동성을 견딜 줄 알아야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보답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참을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한 5개월 있다 쓸 돈을, 목돈이 있는데 그 돈을 다 비트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은 당연히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5개월이라는 시간 후 그 시점에는 반드시 내가 이 돈을 빼야 되는데 원금이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런 돈으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제가 적립식으로 매수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돈, 내가 월급 받으면 한 뭐 20% 30%는 딱 떼놓고 이거 없어도 살잖아요. 그 돈으로 계속해서 사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을 딱 잡고 이때까지 2배 오르겠지 하고 투자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렇게 투자하셔가지고 물려 계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알트코인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포지션을 줄여나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이제 5개월 후에 써야 되시는 그 현금을, 원금을 다시 복구하시는 데 전념을 하시고요.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팔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투자하면서 저랑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비트코인 투자하고 또 부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